안녕하세요. 꿈너머 꿈 10번째 독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노트 시간이죠. 오늘의 감사 명언 함께 살펴볼게요.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감사하느냐도 중요하다. 감사의 대상을 좀 명확하게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에 대한 감사 5가지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과연 뭘까? 너무 궁금한데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 학용품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스마트폰, 컴퓨터, 여친에게 받은 선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소중한 것들 떠올려 보니까 은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고르는 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도 고민 많았죠? 여러분의 소중한 감사들 꼭 올려주세요. 같이 나눕시다. 그럼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준 친구들의 감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어린이였던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기로 했었죠. 7반 유정현 학생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심심한 시간을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준 컴퓨터에게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매일 같이 가서 떡볶이를 사 먹었던 분식집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시켜준 천안 외국어 교육원에 감사합니다. 오, 떡볶이. 요즘은 안 먹어요? 선생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먹었던 것 같아. 이것도 학교 다니는데 엄청난 즐거움이잖아요. 이렇게 떡볶이한테까지 감사를, 분식집에 감사를 표현해 줬고요. 정현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천안에 살았군요. 외국어 교육원에서 엄청 특별한 경험을 했었나 봐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다니 어떤 프로그램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나 감사글 올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3반 이승훈 학생. 어린 시절 기본적인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해준 초등학교에 감사합니다. 어린이 시절 하나씩 더 먹었던 텐텐에게 감사합니다. 어린이 시절 병균으로부터 나를 지켜준 예방접종 주사에 감사합니다. 어린이 시절 꿈에 자주 나왔던 공룡에게 감사합니다. 어린이 시절 잘 자라준 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또 5가지 남겨줬는데요. 텐텐. 이게 되게 오래된 거군요. 지금 우리 집 아이들이 먹고 있거든요. 첫째는 또 맛있게 먹는데, 둘째는 자기 취향이 아닌가 봐요. 승훈 학생도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방접종 주사. 어렸을 때는 엄청 맞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공룡도 꿈에 나와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했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훈훈하게, 승훈 학생답게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해줬어요. 다음은 10반 성원준 학생.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께 썩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천고 2학년이 될 때까지 응석을 받아주신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려서 6살 때에는 일본의 후쿠오카, 초1 때는 미국의 텍사스, 여행을 많이 데려가서 넓은 견문을 익히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부모님께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유치원을 도시가 아닌 농촌의 평온한 곳에서 다니고 유치원에서 한 달별로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과 함께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초1 입학식 때 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것 같아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길을 잃을까봐 걱정을 해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학교의 환경을 잘 모르던 그때 손을 내밀어주고 생일 파티에도 초대해주면서 친하게 지내고 헤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미식 축구공을 선물로 주었던 그 친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준 그 친구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우와 정말 긴 감사 올려줬네요. 원준 학생은 일본, 미국 참 많은 곳을 다녀봤군요. 어렸을 때라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특한 아들로 자란 거 부모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든든해 하시겠네요. 존경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친구까지. 오, 다 가졌네요. 다 가졌어, 원준 학생.
네, 원준 학생의 이렇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 같이 들어봤습니다. 매일매일의 감사가 또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선물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모두 감사 프로젝트 화이팅입니다. 내 인생의 밑줄, 여러분의 소중한 구절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반 서건희 학생이 이렇게 남겨줬어요. 사랑이 지배한다고 믿는 실수투성이 우리들에게 바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오두막이라는 이렇게 예쁜 책에 구절이 나오는군요. 네,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또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겠죠? 사실 선생님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건희 학생 덕분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동은 학생이 남겨준 레미제라블의 구절입니다. 비 좀 맞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아요. 이것도 어떤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이렇게 멋진 책들 소개해줘서 두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묵직한 책이 등장했어요. 이 책을 놓고 두 친구가 내 인생의 밑줄을 남겨줬었는데요. 6반 장성윤 친구의 글부터 볼게요. 후회하지 않는 것보다는 행동하고 후회하는 편이 낫다. 멋집니다. 이런 남자 너무 멋있어. 이렇게 또 설명까지 남겨줬어요. 혼란스러웠던 중세 이탈리아 훌륭한 리더가 나와주길 바랬던 마음에 집필된 책입니다. 항상 이와 같이 행동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저는 이 문장이 제 인생의 밑줄이라 생각합니다. 우와, 성윤 학생은 굉장히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친구인가 봐요. 일단은 후회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을 하고 반장부반장 이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밑줄 고마워요. 그리고 3반 이승훈 학생. 이 친구는 또 요기가 마음에 들었군요.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겸비해야 한다. 사자는 스스로 함정을 막을 수 없고 여우는 이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함정의 단서를 알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고 이리를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리는 지금 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리를 막고 도망가게 내쫓으려면 사자와 여우의 특성을 다 겸비한 그런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된다는 이런 뜻 맞나요? 어렵다. 이렇게 대단한 책을 읽는 두 친구 밑줄까지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얼른 만나서 또 다른 책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오늘 이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3가지 질문 통해서 나는 무엇인지 어떤 성격인지 고민해봤는데요. 오늘도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1.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가장 고려하는 점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직업 가치관을 골라보는 시간인데요. 예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돈, 경제력, 명예, 지위, 전망, 장래성, 성격, 흥미, 적성, 재능, 그리고 자기 실현까지. 사실 더 많은데 몇 개만 좀 적어봤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직업이 과연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 직업이기에 선호하고 있었는지, 혹은 반대로 나는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고민하고 선택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 중에 가치를 골라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 직업 가치관을 실제로 체크해보는, 확인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내가 꿈꾸는 직업을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을 정리해보세요. 소위 100세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은 아마 120, 130, 150까지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 가지 직업으로 쭉 죽을 때까지 생을 마감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에 부합해서 어떤 직업을 여러 개 다양하게 가지면서 살아갈 건지 좀 고민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사업가가 꿈이다. 사장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경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돼서 내가 파는 그 상품들, 뭐 음식이 됐든 옷이 됐든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복지, 기부를 하는 기부가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걸 복지 기관을 지어서 내가 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직업이 아닌 그 직업을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의 생각들 감사노트 메모칸에 잘 남겨주세요. 직업에 대한 내 가치관은 무엇일까? 오늘 20가지 체크리스트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어떤 분야인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1961년 미국의 에드거 샤인 박사는 MIT 경영대학원생들을 14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에 맞게 경력을 개발했다는 걸 알아냈죠. 그는 직업 가치관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전문성 추구형, 리더십 추구형, 자율성 또는 독립성 추구형, 그리고 안정성 추구형, 경제력 추구형, 봉사나 헌신 추구형입니다.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탐색해보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읽어줄 테니까 20개 항목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치 기준, 여러분의 가치 기준 3가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1. 남들에게 도움이 되며 봉사와 나눔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 2. 오랫동안 안정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동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5. 사회적인 명예와 권위가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6. 스스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7. 사회 개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변화가 있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 환경이 좋다. 9.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좋다. 10. 장래성이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11.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위험을 동반한 새롭고 흥분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13. 소속감을 갖고 집단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 14.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환경이 좋다. 15.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16. 목표를 성취해서 인정이나 경제적 보상을 받는 직장이 좋다. 17.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고 서로 그 느낌을 주고받는 데 만족한다. 18.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주로 혼자 일하는 것을 추구한다. 19. 타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다. 20. 깔끔하고 조직적이고 잘 계획된 일을 하거나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다 골라봤나요? 쉽게 고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막 고민했던 친구들도 있죠. 너무 많이 골라서 3개를 추리느냐고 힘든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몇 번 골랐어요? 선생님은 17번은 쉽게 골랐는데 나머지 2개는 쉽지 않았어요. 1번? 20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번. 변화가 있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 환경이 좋다를 내가 골랐다. 그러면은 어울리는 직업으로 흔히 기자를 떠올릴 거예요. 기자는 매일 새로운 사건, 사람을 만나서 취재하죠. 하지만 의사나 사업가도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자나 의사는 12번이나 13번 항목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고른 3가지 항목에 어울리는 직업을 최대한 많이 찾아본 후에 그 가운데 가장 내 흥미와 관심이 있는 직업을 찾으면 되는데요. 각 항목의 가치에 해당하는 직업이 있어요. 추천 직업. 그걸 선생님이 이 수업 밑에다가 이미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궁금하죠? 수업 얼른 다 듣고 나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세한 직업 가치관 검사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여기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에 따른 적절한 직업 안내도 같이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했던 이 가치관을 통해서 직업을 탐색하는 이 작업이 사실은 내게 꼭 맞는 구체적인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직업을 찾고 있는지, 왜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데 사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같이 교실에서 수업하게 되면 이 가치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름하여 가치를 탐구하는 책 읽기. 원래는 이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해야 하는데 교실에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계획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온라인 수업 관계상 이렇게 살짝 맛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군요. 당신이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맞아요. 당신의 마음은 항상 옳아요. 지치고 힘든 우리 마음에 진정한 공감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옳다. 저자 정혜신 씨입니다. 당신으로 충분하다.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책들을 써오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오늘 준비한 강연, 당신이 옳다. 함께 들어보죠.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 정혜신이에요. 요즘에 요즘에 주변을 보면 이렇게 찌르고 찔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 그러니까 SNS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그렇고요. 뭐 멀리 있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또 꼭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 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찌르고 찔리는 관계 너무나 많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맺는 관계라는 게 이게 때론 지뢰밭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그걸 풀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치유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실질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전공의 시절까지 합하면 정신과 의사로 활동한 지가 거의 30년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만나서 속마음을 깊이 접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꼽아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한 2,000명이 넘어요. 예. 그들 중에서는 물론 병원 진료실에서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만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는요, 대기업의 오너 회장이나 대기업의 CEO나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법조인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대통령 후보인 정치인 중에 제가 지금까지 한 3명 정도는 1대1로 깊이 심리 분석을 하고 그들의 그의 속마음을 듣고 그랬던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했던 한 15년, 최근 15년 중에요. 또 제 시간에 많은 부분은 사실은 고문을 당하고 나서 지금 생존해 있는 고문 피해자, 고문 생존자들, 또 광주의 5.18 피해자 선생님들, 자살 행렬 속에 있는 해고 노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의 민간 잠수사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 현장에서 그 피해자들 속마음을 듣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로 찾아온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누구보다도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부터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가장 낮은 단계 패대기 쳐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람을 앞에서도 봤지만 뒤에서도 봤고 위에서도 봤지만 밑에서도 봤고 측면에서도 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론이나 다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를 동원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왔어요. 우리 시대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치유는 어떤 거냐면요,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한테 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가 저는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회는 상처가 너무 많고요,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을 제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밥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상상 가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상이요, 최소한 하루 2번 이상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 집 앞에서 길게 줄을 서면서 내 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행동을 반복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내 삶을 존엄하게 살 수도 없고 내 일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집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조리사만큼 요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집밥을 해서 내 허기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집밥이라는 것은요,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는 평생 안 먹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집밥은 오래 못 먹으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기까지 해요.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집밥 같은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잘 우리가 내 일상을 영위하면서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집밥처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 제가 스스로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적정심리학, 적정한 심리학.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적정심리학의 핵심을 말해드리자면요, 공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애기에 기대하고 들었는데 뭐 그거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감이요, 그냥 뭐 이렇게 참고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거, 이런 거 공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공감 아니고요. 그런 거는 감정 노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없어요. 언젠가 폭발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냥 꾹꾹 참고 듣다 보면 나도 망가져요. 적정심리학에서 제가 말하는 공감이라는 거는요, 오늘 제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항상 옳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공감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부모하고 갈등이 늘 많았어요. 심했어요. 그래서 얘가 밤에도 집에를 잘 안 들어가고, 집을 못 들어가고 밤에도 한 2-3시간을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애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집 주변인데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다.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 지금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그런데요. 걔 말투예요.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산소가 부족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매연이 확 들어오는 느낌 같은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얘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내 편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 거죠. 이럴 때 산소 공급 같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너 지금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가 산소 같은 얘기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집에 못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네 마음은 알아. 뭔가 이유가 있어. 너 오라. 네 마음은 오라. 이런 무조건적인 지지인 거죠. 이런 것이 산소 공급 같은 얘기인 거죠. 이 말을 들으면은요, 이 고등학교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심하게 되죠. 안심하게 되죠. 예. 그래서 네가 배회하고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말은요, 얘를 계속 집 밖을 배회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꼭 잘못된 일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심을 하게 해서 걔가 조금 있으면요, 집에 들어가죠. 10중 8구 그날 집에 들어갑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네가 옳다 자꾸 이렇게 지지하고 공감해주면 그러다가 얘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좀 따끔하고 좀 쓴약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무지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표면적인 말 그 자체를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그 정서, 어떤 그 전제가 되는 생각, 이것을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느껴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확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옆에서 그러고 있을 때 네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요, 내가 그냥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배회하고 다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정신병자라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삐뚤어져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확인을 받는 거죠. 이런 비난 없이 자기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의 존재에 의지해서 사람은 자기 불안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기 불안이 떨어지고 안심하게 되면요, 그때 사람은 가장 합리적으로 돼요. 가장 객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징해지는 거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얘도 17살 난 이 남학생도 그러면서 배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추운 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나는 내가 무슨 이게 궁상이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기가 배회하면서도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집을 나오고 집을 못 들어갈 때는 자기가 아는 자기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왜 이런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인 거죠. 사람인 거죠. 그런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타인들이 무게를 실어서 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나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런 확인이 필요한 거죠.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런 망설임 같은 거 없이 그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떠올리는 사람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이런 갈등을 합니다. 예, 전혀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사람도 이런 갈등을 하는 게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걸 알면 우리가 네가 옳다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고 마음껏 해줄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코스프레가 아니고 온 체중을 실어서 하는 진짜 공감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공감은 사람 목숨도 살립니다. 예.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그런 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또 염려가 드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 죽고 싶어요. 이래도 네가 옳다 해줘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내 누구가 너무 미워서 걔 죽여버리고 싶어.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옳다고 해줘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저 너무 죽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군요. 죽고 싶구나. 당신 지금 죽고 싶구나. 당신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무기력하구나.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지치고 탈진했나 보구나.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구나. 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난 누구가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옳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네가 그렇게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억울하구나.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네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팔짝팔짝 뛸 만큼 화가 나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떨어졌는지, 내 처지가 어떤지, 제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그때부터 막 얘기하기 시작하지요. 그 얘기를 듣고 하고 하다 보면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라디오에 왜 주파수 안 맞을 때 보면 막 이렇게 치직치직 막 잡음이 들리잖아요. 그러다 주파수가 이렇게 맞아가면요, 잡음이 없어지고 소리가 또렷해지지요. 주파수가 맞으면은요, 주파수 맞추려고 막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뚝 떨어지지요. 사람도 같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 무슨 마음,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네 마음은 옳겠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듣다 보면 서로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고 서로 소리가 명징해지고 잡음이 안 들리고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죠. 그 상황에서요, 사람은 뜻밖의 까닭 없는 위로를 받고요, 까닭 없이 그래도 내가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까닭 없이 다시 들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고, 그것이 당신은 옳다, 그런 무게를 온 체중을 다 실어서 하는 공감의 힘인 거죠. 얼마 전에요, 한 수년 전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떤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아침에 직장을 나가려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특별한 아이를 연상할 만한 상황이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울음이 나온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가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도록 눈물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울게 되니까 너무 이제 급하고 겁이 나서 응급실로 갔어요. 오후쯤 됐어요. 오후가 됐는데도 응급실에 갔는데도 호흡도 어떻게 하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게 서서히 미쳐가는구나. 그런 공포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오후 늦게 만났어요. 하루 종일 울고 있으니까 뭐 정신도 없고 지치고 막 그런 상태였죠.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점점 미친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잃은 아이를 그냥 편의상 철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철수 엄마한테, 철수를 잃었는데 철수 엄마가 괜찮으면 그게 엄마예요? 철수가 지금 없는데 철수 엄마가 지금 잘 지내면 그게 미친 거지. 왜 엄하게 자기한테 미친년이라는 험한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막 얘기를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렇죠? 제가 미친년 아니죠? 제가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는지 옆에 이렇게 기대서 갑자기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한 8시간 만에 울음이 끝인 거예요. 잠이 들면서. 사람은요, 괜히 미치지 않고요, 사람이 괜히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도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항상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항상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고통, 내 힘든 마음, 그것을 누가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그때 사람은 숨을 다시 쉴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사람은 다시 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반 같은 게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사람인 거죠.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예,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를 스스로 미친년이라 그랬듯이 당신이 옳다라고 끝까지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내가 옳다,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나를 옳다고 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은 거다, 그것을 예외가 없는 것이다, 어떤 극단적인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 옳은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물어봐 줘야 되고 너한테도 나한테도 들어봐 줘야 되는 거다, 그게 사람을 살린다. 예, 그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심리적 무기 하나만 있으면 나도 구할 수 있고 옆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을 내가 뜻밖의 전문가 자격증이 없어도 사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을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온 체중을 실어서 사람 마음에 망설임 없이 당신은 옳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치유자고 그런 사람은 사람 목숨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당신도 옳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옳고 나도 옳다, 그 마음, 그냥 그 한 문장만 마음에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청마북 카페에서 소개할 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죠. 공지영 씨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형제 문제를 다루며 책이 나오자마자 큰 이슈가 됐고 바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시대 최고의 배우 강동원과 이나영이 주인공을 맡았었죠. 여러분, 강동원 알죠? 그때도 참 잘생긴 배우였는데 그 얼굴 그대로 아직까지도 활발히 활동하더라고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 자살 시도를 반복하며 냉소적인 삶을 살았던 여자 문유정과 세상 밑바닥을 떠돌다 3명의 여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수가 된 남자 정윤수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씩 1년 동안 만나며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유정은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고해성사하듯이 털어놓습니다. 둘은 서로를 통해 외면해왔던 자신의 상처를 비로소 응시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어둠의 과거에서 조금씩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정윤수에게는 결국 사형 집행이 떨어지죠. 이 책의 결말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영화보다는 소설을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영화도 너무 멋지지만 소설의 그 애절함을 다 담기에는 2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대학생 때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죄인들은 그냥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내 인생의 책이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아니라는 것,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꼭 올바르게 결정되고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꽤 많은 것들을 느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람을 3명이나 죽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죽음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진정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꿈너머 꿈 독서 수업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 인생의 책 스피치 콘서트 소개하려고요.
우리 3월에 만나서 했어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미뤄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지켜보려고 해요. 이렇게 진행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8년 동안 살면서 읽은 책 중에 내 기억에 가장 남는 책 한 권을 골라주세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림책, 만화책, 소설, 비문학도 좋고요.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꽂혀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책 한 권을 골라서요. 2분 동안 발표할 원고를 작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책 속의 줄거리, 그리고 나의 느낌, 왜 이 책을 내 인생의 책으로 골랐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그 안에 소개를 해주면 되고요. 그 원고를 보면서도 좋고, 혹은 자유롭게 원고 내용대로 카메라를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2분 동안 자유롭게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 스피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볼 거고, 또 모든 친구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예정대로 다음 주에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고사 후에 교실에서 바로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미리 어떤 책을 할지 고민을 좀 해놓으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계약이 연기되면 그때는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원고를 쓰고 그걸로 발표를 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에 선생님한테 메일로 제출해주면 되겠어요. 제목은 지금 감사노트 커뮤니티에 올려주는 것처럼 학번 이름으로 메일을 보내주면 되고요. 요 일정은 다시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스피치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하고 알고 있어주세요. 꿈 넘어 꿈 10번째 수업,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어때요? 나에 대해 아주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간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왠지 쑥스럽잖아요. 나도 날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정신과 의사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그거였어요. 나와 대화를 잘하고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그 누구보다 특히 나에게 참 혹독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올해는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 기특한 나에게 거울 한번 보면서 씩 웃어주는 거 어떨까요? 괜찮은 학생은 두 팔로 나를 한번 꽉 끌어안아 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도 너무 소중한 우리니까요. 천안고 2학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